그런 이야기 재밌다.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샀다더라.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문제 뭐냐?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터크쇼. 돈은 머니. 빅데이터와 그 AI 기반으로 투자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싱크풀의 대표 김동진입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기술경영대학원장을 맡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한국핀텍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정유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금융가 행복 네트워크 의장 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 분들 이렇게 촬영 때문에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돈의 미래, 어떻게 보면 금융의 미래. 현재 저희 종이화폐 다 가지고 계시죠? 몇 장 있을 거예요. 가지고 다니지 다닐 않아도 필요가 되는 없죠. 시대이긴 한데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이 종이화폐와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공유돼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디지털 화폐라는 게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디지털 화폐 뭐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디지털 화폐는 뭐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어떤 화폐라고 볼 수 있죠. 디지털 화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은행에서 이 송금하고 하는 것도 디지털 하나의 형태일 거고요. 그 말고 이제 또 뭐 삼성페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도 디지털 화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더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아마 암호화폐, 그런 것들이 왜 관심을 끄는지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그런 말씀 주셨으니까 좀 전 다른 각도에서 아날로그 시대에는 아날로그 화폐를 써야 되겠죠. 그거에 대비되는 게 디지털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미 디지털 시대에 진입을 했고 가면 갈수록 디지털화가 더 빠르게 된다. 저는 디지털 화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비대면 화폐. 만나지 않고 거래하고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표현하나, 비대면 화폐다. 좋네요. 맞네요. 최근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대표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용어들이 좀 혼재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그걸 꼭 구별해서 우리가 교과서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사용할 때마다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디지털 화폐와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를 좀 구별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 안에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자화폐는 아까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뭐 페이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화폐, 그게 전자화폐고, 가상화폐는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 존재하는 뭐 게임머니나 뭐 인터넷 쿠폰, 모바일 쿠폰 이런 것들이 가상화폐고요. 이제 암호화폐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암호화폐이고,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화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혼돈이 많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암호화폐 맞아요. 이런 것들은 디지털 화폐를 그냥 전자화폐로 동일시하기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같이 특정하게 암호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 갖다가 그 통화를 발행하고 이렇게 하려면, 화폐를 발행하려면 문제 풀어야 돼요. 시험 문제 풀어야 돼요. 시험 문제를. 되게 이제 암호 수학적인 관계인데 그런 기술이 들어갈 때 협의로 해서 이제 암호화폐라고 보통 하고. 아무튼 뭐 풀어야 되고 복잡하면 암호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이런 화폐들 의미 있으려면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뢰할 만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주 옛날에는 조개를 가지고 교환을 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이죠.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하다 보면 은이 금 여러 가지로 한국은행이 이제 법적으로 허용받아서 화폐라는 걸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죠. 그 법적으로, 그러니까 나라에서 신뢰를 부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아마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는 거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확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암호화폐라는 거는 기존의 화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나라의 어떤 은행에서 발행을 했다 이렇게 통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숫자들이나 데이터를 발행액이 얼마다라는 거를
그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실은 어느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쓸 수 있는 교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만들겠다. 비트라는 게 0과 1을 뜻하는 하나의 의미고 코인이라는 게 이제 돈을 의미하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이게 나오려면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는 뭔가 하면 시스템적인 신뢰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교환의 신뢰는 누가 주느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신뢰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부마다 입장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신뢰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암호화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앙 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분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를 해야 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거죠.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의 어떻게 보면 생명력인데 마약이라든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전 세계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이 화폐를 이용하면 추적이 안 돼요. 암호화폐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겁니다. 이게 글로벌하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이제 더 개인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이게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화폐라는 게 교환만 있는 게 아니라 투기의 수단이 되고 이는 어쨌든 투기의 어떤 투자의 대상의 개념이 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관심이 커지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제 막 저도 막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이렇게 뛰어넘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신뢰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장 신뢰를 갖다 강력하게 주는 게 뭘까 생각하면 법이에요. 그거 갖다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었잖아요. 안 지키면 간다. 아주 세게 갈 수도 있고 심하게 맞는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그 강한 뭐랄까나 강제력을 갖고 있는데 법이라는 게 그 전 단계에서 사실 약속이잖아요. 카비넌트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사실은 뭐 위반했을 때 뭐 심하게 저기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저 친구랑 이제 더 이상 안 만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까 하는 건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거 그 자체가 밸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뭐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건 된다. 설사 아닌데도.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신뢰가 중요해진 것은 신용사회가 된 이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뢰 갖다 뒷받침하려면 법 또는 뭐 국제 조약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민간 가상화폐에서 민간끼리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될 때 과연 여기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그 틀 내에서 전체가 망가졌을 때는 이건 담보를 못하지만 최소한 돌아다니는 사이 유통되고 거래되고 교환되고 이 사이에는 치팅 이렇게 사기나 또는 이런 게 없도록 하겠다 이건 막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엔 그 시스템매틱하게 만드는 게 크립토 즉 암호하고 블록체인이라는 위변조를 막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틀 내에서는 나름대로 신뢰를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체가 꼴까닥 망하면 그거는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전체에 약속한 사람들이 다 망했다. 그 플랫폼이 다 망했다.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그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뭐 한 나라가 디폴트 나기도 하잖아요. 그 나라가 디폴트 되기도 하니까 그런 거는 뭐 그렇다면 이게 좀 더 확산이 돼가지고 글로벌리 이렇게 활용이 되면 오히려 한 나라 뭐 이런 데 쓰는 통화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뢰 이슈는 근본적인 이슈가 있긴 있지만 정도가 있고 만약에 이게 글로벌 확산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만들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신뢰라는 게 이제 어렵긴 하지만 뭐 그 신뢰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썼는데 훨씬 더 편하고 편리하고 그다음에 이익도 준다 이러면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이익을 못 주면 신뢰를 못 가질 것 같거든요. 어찌됐건 화폐의 가치로 볼 때. 그래서 이걸 신뢰할 만한 여러 방안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술,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그 신뢰를 가져다 주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뭐 작년, 재작년 되게 뜨거웠지 않습니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제가 그 작년, 재작년에 강연 다니다 보면 그 주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마지막 질문은 비트코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었던 것만큼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자체가 그러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좋은 질문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돈의 중요한 수단 중에 교환 수단이 있고 저장 수단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환 수단은 이 비트코인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냐? 그다음에 저장 수단은 이걸 저장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치가 오르냐? 그런데 비트코인은 교환 수단보다는 저장 수단에 훨씬 무게감을 두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딱 10년일 거예요. 그 비트코인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피자 거래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 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계산해 보면 1만 비트코인이면 1,1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가치는 어마어마무지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10년 동안 생긴 거나 다름이 없고 신뢰를 바탕으로 수요가 생긴 거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너나 나나 가지고 싶은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교환 수단이 안 되는데 이걸 뭐하러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그래서 수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지만 그 신뢰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앞으로 갈 거다 내릴 거다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주식시장 예측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우리 핀테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게 좋은 질문이냐 나쁜 질문이냐 했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히 나올 질문이에요. 네, 그렇죠. 영원히는 아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근데 이제 뭐냐면 화폐는 교환 수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컨대 이제 가상화폐가 만약에 충분히 기능을 못한다면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많이 지금 노력들이 있죠. 뭐 담보를 갖다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하니까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최근에 작년에 좀 나왔잖아요, 그죠? 페이스북이 뭐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리브라 갖다 그러자마자 또 이제 중국 등의 질서라 그래갖고 인민은행이 CBDC에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걸 발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저도 상당히 이게 나올까 뭐 기다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민은행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는 이제 법정 디지털 화폐예요. 리브라도 민간이 하는 거지만 얼마든지 법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화폐예요. 그래서 이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가상화폐랑은 또 다른 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한편으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가상화폐 기술 개발 갖다 촉진시켜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그 대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좀 재미있는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출입이 이렇게 디지털로 연결되는 상태에서는 수직적인 하이라키를 갖고 있는 어떤 CPU 시스템 전산적으로 볼 때 그런 것보다는 수평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디지털 화폐나 가상화폐가 굉장히 역할이 있는데 미래로 갈수록 분명히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기술력이 아직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걸 극복하는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게 지금 중요하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이제 아주 고도화가 되면은 빠른 속도. 실은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는 속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아마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분산화하기 때문에 실은 이게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더 발전하면은 모르지만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속도의 측면에서는 분산화의 그 기본 정신 때문에 속도는 느리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자체가 분산화와 어떻게 보면 익명성이에요. 그것이 제도권이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려면 익명성이 이게 해소가 되고 투명해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배치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어떤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실은 투자의 대상으로 너무 보다 보니까 이게 사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하나의 고속도로 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암호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그 기본 구조고, 그 위에 이제 다른 데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내 암호화폐를 만들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어떻게 교환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체계를 만들면서 같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사업 모델은 실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과는 다른 겁니다. 다른데 그냥 이거를 암호화폐라고 하면서 막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우리 것도 막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꿈을 주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다 망하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만들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콜럼버스 달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암호화폐라고 되어 있지만 또 많은 것들이 사람들 헷갈리게 해가지고 이게 사기의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정리가 갈 길이 멀다. 그런데 가기는 가야 된다. 잘 협의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누가 핀테크 지원센터장 교수님이시니까 많이 진행된 거죠. 아니, 저는 이제 블록체인하고는 조금 네네. 그 간격이 있지만 그 모든 기술이 같은 회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술의 이제 발전 단계가 있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연애해서 결혼했다가 권태기.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재밌다. 네, 그러고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 생활 속에 지금 그냥 뭐 아직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암호화폐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대기업들이 어떤 움직임도 있고 소비자에게 뭔가 영화보고 포인트도 이걸로 준다 뭐 이런 어떤 생활적인 곳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소비자들이 혹시 듣고 아 내가 저런 행위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코인화 한다라고 해서 코인을 우리 코인을 사면 얼마 있다가 엄청나게 부자가 될 겁니다라는 말은 거의 99%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우리 코인이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 사이트나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같이 열심히 하면 우리 코인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 코인이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 의미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뭐 그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핵심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장사를 한다고 치자고요.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성공할지 안 할지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구조가 이런 장사하는 모델을 만들어주고 또 모델을 만들어주면 마케팅해주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거래시켜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팔고 수수료만 챙기면 돼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요즘에는 저도 한번 사실 투자를 좀 했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 오르면 좋은데 안 오르면 우리가 마켓을 가지고 있거든 유통 플랫폼에. 그래서 네가 그 코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여기서 그렇죠. 사면 돼. 이런 거는 괜찮더라고.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경계를 넘나들고 있어요. 위험과 안 위험을.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또 이게 깊어진다기보다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퍼블릭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또 퍼블릭 블록체인 연결되어 있는 퍼블릭 가상화폐, 프라이빗 또 그 블록체인 프라이빗 가상.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뭐 비트코인 큰 틀에서 만약에 플랫폼을 갖다가 작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일어난다. 그럼 사실 이제 퍼블릭적인 거예요. 굉장히 접점이 많은 소비자나 또는 그 생산 또는 판매자가. 근데 거기 하나의 컨텐츠를 갖고 들어오는 그런 업체들이 거기 플랫폼에 껴있다 하면 그건 이제 프라이빗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도 가치가 있을 수가 있고 하고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는 연결시켜주는 거를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많이 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하고 뭐 얼마나 바꿔준다는 게 있는데 우리 화폐 가치도 지금 인플레가 되기도 하고 디플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화폐로서의 교환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막 올라가면 가맹점에서 비트코인 받아도 자기가 그걸로 뭐 팔아야 될 물건을 안 사시죠. 이게 그 다음날 오를지도 모르는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오를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고 저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들이 좀 돼야 이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막 오히려 참 역설적인 건데 그걸 주식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열심히 교환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렇게 가치가 올라갈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실용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어떤 인프라와 관계된 코인은 뭐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디지털 화폐로 하는데 회사가 더 커지면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개인의 몫이죠. 안 됐을 때 거기에서 그거라도 교환 수단으로서 뭔가 활용할 수 있다. 이까지는 저는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저 사업은 될 것 같다라는 내가 확신이 들면 그까지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또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잘 모르는데 이게 나중에 큰 돈이 될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투자하면 그거는 거의 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네.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저는 주시죠. 그 소비자 접점에서 소비자를 만나는 사람이니까 비트코인이 한창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 무용담이 막 쏟아져 나올 때 누가 5천 투자했는데 15억을 벌었다더라.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샀다더라. 이런 무용담이 쏟아져 나올 때 강의를 가면요. 전부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투자할까요? 뭐 그게 사람들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뭐 거의 대부분 많은 계층들이 그랬지만 사회 초년생, 그 사회 초년생들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점점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한 방을 노리는 내가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 않아도 뭔가에 투자해서 대박 기회가 나는 걸 되게 바래요. 청년들 사이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뭐 제 생각에는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는데 그 옛날에 그 버블 때 뭐 튤립 버블도 있고 뭐 영국의 그 남해 회사 버블도 있고 프랑스 미시시피 버블도 있고 버블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 영국의 남해 회사 버블에 투자했던 그 뉴턴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내가 제어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그 비트코인의 흐름이나 디지털 화폐 흐름 그 안에서 가격의 가치가 상승하고 뭐 이거보다는 그 안에 뛰어드는 그것도 잘 모르고 뛰어드는 인간의 관계가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내 상황에 대한 인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내 상황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면 투자해도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말만 듣고 이렇다 하더라 이럴 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교수님 가지고 계세요? 비트코인?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좀 그렇죠. 법적으로 센터장이 법적으로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렇죠. 이제 좀 뭐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막 얘기를 한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주식으로 생각하면 가상화폐는 아이러니컬하지만 화폐적 기능을 못한다. 그런 쪽은 좀 맡겨놓으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다음에 법적인 이런 부분 정책적 하는 분들은 롬을 만들고 룰을 근데 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게 디지털 화폐 법정 디지털 화폐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은행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번 편은 이제 돈의 미래 또 금융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블록체인이랄지 암호화폐 또 가상화폐, 가상통화 이런 내용들이 좀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찌됐건 갈 거다 가는데 뭐 정부, 민간 다 이렇게 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협력해서 좋은 방법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투기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었던 것만큼 그것도 잘 모르고 뛰어드는 인간의 관계가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확신 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약간 경계를 넘나들고 있어요. 네.